최 대감의 집은 해가 지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가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정체 모를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병자의 앓는 소리라기보다 집안에 깃든 무언가의 울음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최 대감은 한때 고을에서 가장 정정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는 살이 빠지고 눈동자가 흐려져 마치 밤마다 무엇인가를 보고 놀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 대감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또다 또 온다. 문 밖에서 누가 서 있다. 정실 부인은 방문을 움켜쥔 채 몸을 떨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방 안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정실 부인이 공포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그 꿈을 꾸신 겁니까? 최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피 섞인 가래가 손수건에 묻어나오자 방 안에 있던 하인들은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대감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마당 한가운데 얼굴 없는 집인형이 서서 붉은 실로 그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두려움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 가슴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구나. 집안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감을 미워해 재웅, 곧 집인형 저주를 걸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흙이 하루아침에 꺼져 있거나 이유 없이 닭이 죽어 있거나 우물가에서 알 수 없는 붉은 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늙은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듣기로는 원한이 깊은 사람이 재웅을 쓰면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 하옵니다. 정실 부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채 반대편 후실의 처소로 스쳤습니다. 후실은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인 여인이었습니다. 대감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밤마다 불전 앞에 홀로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후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약이 아니라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공포는 이미 귀신과 저주라는 이름 없는 존재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밤 대감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숨을 막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마당이다. 마당에서 나를 부른다. 정실 부인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귀신의 세계에 물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매와 무당을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작두 위를 걷고 귀신과 말을 나눈다는 소문이 파다한 무당이었습니다. 대감의 집은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첫걸음이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대감 댁의 대문이 열리자 마치 집이 숨을 삼키는 듯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비린 향과 쑥 타는 냄새가 뒤섞여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매와 무당은 붉은 치마에 검은 저고리를 입고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사람을 보지 않는 것처럼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와 무당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밤마다 누가 울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에 하인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일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제단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의 이빨에는 붉은 실이 감겼고 쌀 위에는 바늘이 가지런히 꽂혔습니다. 꽹과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내 사람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빨라졌습니다. 매와 무당이 신들린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왔네 왔어. 아주 가까이 와 있네. 정실 부인은 두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끊임없이 떨렸고 눈은 마당의 흙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간절함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부디 저희 대감을 살려주십시오.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몸을 뒤틀며 징소리에 맞춰 발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작두가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날은 햇빛을 받아 번뜩였고 보는 이의 목을 먼저 베어버릴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인 하나가 숨죽인 채 말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간 사람 아직 살아내려온 적이 없다 하던데. 매와 무당은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섰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와 무당이 광기에 찬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밟고 있구나. 아주 깊이 밟고 있구나. 누군가의 숨을. 그녀는 작두 위에서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습니다. 치마 자락이 들릴 때마다 붉은 실이 허공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대감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몸부림쳤습니다. 마치 구판의 북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최 대감이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게 하라. 놈이 가까이 온다. 무당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마당에는 꽹과리 소리마저 끊기고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매와 무당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칼을 숨긴 사람이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의심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감의 아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불안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분노로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오? 무당은 고개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흙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와 무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지 땅이 말해줄 것이니.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땅 아래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굿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구판의 열기는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불길은 낮아졌지만 사람들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매와 무당은 갑자기 작두 위에서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발밑 흙은 이상하리만치 축축해 보였습니다. 매와 무당이 숨을 삼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다. 여기에서 숨이 막혀 울고 있다. 그녀가 발끝으로 흙을 툭 찾아 가볍게 덮인 모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실 부인이 두려움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있는 겁니까?
무당은 대답 대신 징을 3번 울리게 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 바닥을 때리자 최 대감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매화 무당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삽을 들라 땅이 입을 열어야 한다. 하인 둘이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잡이는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첫 삽이 땅을 찍는 순간 흙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풀과 핏물 같은 냄새가 섞여 숨을 막았습니다. 하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걸립니다. 삽 끝에 걸린 것은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노란빛 짚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끌려 올라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인형입니다. 흙을 더 걷어내자 온몸이 드러났습니다. 사람 모양의 집인형은 팔과 다리가 사람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인형의 몸에는 붉은 실이 수십 겹 감겨 있었습니다. 실은 목과 가슴을 조이듯 얽혀 있었고 바늘이 무작위로 꽂혀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숨이 막힌 듯 말했습니다. 저런 걸 이 집에. 그 순간 무당이 인형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조각 하나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매화 무당이 섬뜩한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집 주인의 숨이다. 종이에는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는 그 순간 소문에서 현실로 변했습니다. 이제 저주는 이야기나 짐작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아들이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무당은 인형을 들고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쪽, 조용히 불이 켜진 처소를 가리켰습니다. 매화 무당이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다, 이 흙의 숨결이 향한 곳은, 그곳은 후실의 처소였습니다. 후실은 그 순간 방문 앞에 서 있었고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후실이 떨리는 억울함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진실은 이미 필요 없었습니다. 붉은 실에 묶인 집인형은 마당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이제 누군가의 운명을 대신 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로 모여 후실의 처소를 향해 박혀 있었습니다. 후실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도 무언가 이미 포기한 듯한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실이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감님께 원한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감의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오래 눌러 담아둔 분노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한이 없다고 그럼 이 인형은 어디서 나왔단 말이오? 그는 붉은 실에 감긴 집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늘이 박힌 인형의 모습은 마치 후실의 심장을 향해 겨누어진 칼처럼 보였습니다. 후실이 절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글도 모릅니다. 저 종이에 적힌 것조차 쓸 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성거림은 의심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을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정실 부인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흉물을 내 처소 쪽에 묻어두었겠느냐? 후실은 그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그녀의 치마를 더럽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후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눈물은 죄의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손짓을 했습니다. 대감댁의 하인 둘이 망설이다가 후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후실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붙잡은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망설임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정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하로 넘기거라. 이 집에 더 두면 화가 번진다. 그 말은 곧 추방이자 단죄였습니다. 후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집에서 내쳐지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후실은 마지막으로 대감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후실이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끌다시피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그 사내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젖은 군중이 아니라 미묘하게 미소 짓는 아들의 입가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붉은 실이 감긴 지피녕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의 거짓을 꿰뚫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귀신보다 빠른 것은 사람의 욕심이로군. 그 사내가 바로 암행 중인 박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희생은 곧 그의 손에 의해 다시 뒤집히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후실이 끌려간 뒤에도 마당의 흙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흉물을 더 건드리면 화가 번질까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하듯 흩어졌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사내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서 있었지만 눈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붉게 고인 흙자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놓친 자국들이 그의 눈에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는 일부러 마당 한쪽에 떨어진 집 부스러기를 밟아보았습니다. 짚은 부러지며 가볍게 소리를 냈고 예상보다 지나치게 마른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의심이 싹 트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는 하인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하인은 아직도 구판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피녕은 언제 꺼낸 것이더냐? 하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방금 땅을 파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던 그 흉물을 그는 거리낌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실은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 염색한 것처럼 색이 살아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묻혀 있었다면 이 실은 이렇게 숨쉬지 못했을 텐데. 그는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들었습니다. 바늘 끝에는 흙이 거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빠르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감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기색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냉정한 척 말했습니다. 보셨겠지요. 이런 흉한 짓을 한 여인을. 박문수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일부러 순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도 참으로 무서운 저주요.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인형을 들지 않고 마당 흙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흙은 차갑고 눅눅했지만 그 아래에 있던 짚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박문수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흙은 몇 달을 버텼는데 짚은 하루도 못 버텼구나. 그는 고개를 들고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방에서는 여전히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박문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저주보다 더 현실적인 냄새가 그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만든 연극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엔 귀신보다 급한 사람이 있구나. 그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떠남이 아니라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날이 밝기 전 다시 최 대감댁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밤의 공포가 거친 자리에 아침의 냉정한 빛이 집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하인들이 바삐오가며 약을 다리고 구판의 흔적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박문수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굿에 쓰고 남은 집 조각과 붉은 실 자투리가 무심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버려지는 것에는 가장 솔직한 흔적이 남지. 그는 집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지나치게 가볍고 물기를 전혀 머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짚은 오래 땅에 묻혀있던 물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약방에서 나오는 하인 하나가 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박문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걸었습니다. 박문수가 나그네처럼 꾸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어찌 이리 약 냄새가 독하오.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약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지만 점점 더 독해지기만 합니다. 그 말에 박문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독하다는 표현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하인을 따라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탕기 주변에는 쓴 냄새와 함께
금속이 타는 듯한 기묘한 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약탕기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 혀에 대면 어떤 맛이 나더냐? 하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몹시 쓰고 혀가 얼얼하다 합니다. 그 순간 박문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귀신도 저주도 아닌 비소라는 독이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밤보다 더 무거웠고 숨이 막힐 듯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반쯤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혀는 희게 변해 있었고 손톱 끝에는 어두운 변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깊은 연민을 담아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건 귀신이 아닙니다. 대감은 눈을 겨우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란 말이오? 박문수는 대답 대신 방 한켠에 놓인 지피령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막 꺼냈다기엔 너무도 말끔했던 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박문수가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저주는 오래 묻힐수록 썩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아직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귀신을 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밤에 우는 귀신이 아니라 낮에 웃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박문수의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공포의 껍질은 벗겨졌고 그 안에는 사람의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최 대감 댁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해진 도포 위에 누더기 도술패를 걸고 허리에는 알 수 없는 부적 꾸러미를 찬 사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으나 고개를 들면 이상할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순적인 분위기에 이유 없이 등을 서늘하게 떨었습니다. 박문수가 일부러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밤마다 혼이 울지요.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도사님은 어찌 그걸 아십니까? 박문수는 대답 대신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작위처럼 보였으나 멈추는 곳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파낸 자리 위에 다시 덮은 흙기록은 서둘렀지. 그 말에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당과 아들이 한밤중에 급히 치운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대감의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와 불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냉소를 감춘 채 말했습니다. 이미 구술했고 귀신의 정체도 밝혀졌소.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실수를 발견한 장인의 탄식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보셨구려. 저주는 둘이 겹칠 때 피를 봅니다. 그 말은 일부러 던진 미끼였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침 매와 무당도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으며 미묘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화 무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떠돌이 도사가 이 집 일에 무슨 상관이요? 박문수는 웃으며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부적은 진짜였고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가장에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적은 독과 귀를 함께 가립니다. 그 말에 무당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독이라는 단어를 귀신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속을 찔렀습니다. 박문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묻고 하나는 입으로 넣는 법이지요. 대감의 아들은 웃음을 지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입술에서만 머물렀고 눈에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억지로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는 그만두시오. 박문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문수가 속으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겁을 내는 쪽이 먼저 실수를 하지. 그날 이후 박문수는 대감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대감의 방에 다시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그 냄새는 사람의 숨을 오래 붙들어 두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전날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흐렸고 손은 이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귀신보다 먼저 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실 부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그 말씀은 너무 무섭습니다. 박문수는 일부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위로와 냉정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잘못된 약입니다. 그는 약탕기를 다시 살폈습니다. 약재 사이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회백색 가루가 바닥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이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그것은 약재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서서히 숨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정실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일부러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때는 진실보다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박문수가 도사다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귀신이 남긴 독에는 맞서는 부정약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사기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맑은 물이었지만 바닥에는 미세한 약재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박문수는 확신에 찬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부정물이라 생각하시고 드시게 하십시오. 최 대감은 힘겹게 그 물을 넘겼습니다. 잠시 후 그의 숨결이 아주 미세하게 고르게 변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이 약해지는 순간은 범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의 아들과 매화 무당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도사 믿을 만한 자요? 무당은 잠시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도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이 약해질수록 그녀의 운명도 함께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대감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집안의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박문수는 방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이 듣기 시작하면 독을 넣은 자는 더 조급해지지. 공포는 이제 귀신에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숨결이 고르게 변했다는 소식은 집안 전체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안을 싣고 퍼져나갔습니다. 매화 무당은 제단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적을 쥐고 있었지만 눈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문수가 아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기척은 마치 일부러 들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릿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님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십니다. 무당은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사께서 어찌 그런 말을.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연민과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대감의 병이 나으면 공은 누가 가져갈까요? 그 말은 칼날처럼 조용히 꽂혔습니다. 무당의 손이 부적을 쥔 채 굳어졌습니다. 매화 무당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박문수는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 모습은 비밀을 나누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 모든 일을 무당님 탓으로 돌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무당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박문수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박문수는 대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하십니다. 아버지를 살리려 밤잠도 못 이루시니. 아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효심이라 그게 그렇게 보입니까? 박문수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장 위험한 말을 던졌습니다. 박문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만 무당이 요즘 부쩍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아들의 손이 술잔을 꽉 쥐었습니다. 잔 속의 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억누른 분노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무슨 말을 했소? 박문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연기는 진실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귀신이 더 깊이 들어왔다며 값이 더 든다 하더이다. 아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당을 동맹이 아닌 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웃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매화 무당은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편이던 두 사람은 같은 공포를 다른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는 박문수가 기다리던 균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홀로 마당을 걸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귀신처럼 보겠지. 공포는 다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인형도 귀신도 아닌 사람의 의심으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는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밤을 깨우는 경종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엄숙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대감의 숨은 끊기고 그 화는 자손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정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박문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어떤 경고보다도 크게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감댁은 숨을 죽였습니다. 등불은 하나둘 꺼졌고 마당에는 달빛만이 얇게 깔렸습니다. 그 시간 대감의 아들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귀에는 낮에 들은 박문수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를 악물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왜 하필 오늘 밤이란 말이냐. 같은 시각 매와 무당도 제단 앞에서 초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부적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와 무당이 공포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도사 알고 있다. 너무 많이. 잠시 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경계심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거요? 무당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살을 확인하려고요. 도사가 말하지 않았소. 그 말은 핑계였지만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창고에서 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쇠가 스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끝을 봅시다. 오늘 밤에. 두 사람은 마당 한쪽 예전에 파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낮에 정리된 듯 보였지만 흙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첫 삽이 박히는 순간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거칠어졌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무당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빨리 들키기 전에. 두 번째 삽질에서 작은 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병 속 액체는 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숨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순간 횃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마당은 한순간에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박문수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병을 내려놓거라. 포졸들이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숨던 그림자들은 모두 빛 속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무당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병을 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귀신을 잡으러 왔더니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더구나. 그 말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밤은 끝났고 숨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에 숨어있던 모든 얼굴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싸자 마당의 흙냄새는 공포의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삽과 병 그리고 붉은 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문수가 엄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손에 쥔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며 바닥에 번진 액체는 달빛 아래 음산하게 빛났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절망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박문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졸 하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이 증거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독약병, 붉은 실, 바늘 묶음, 그리고 조잡하게 만든 지피형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주는 흙에 묻는 것이 아니라 약에 타는 것이다. 매화 무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구판에서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화 무당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박문수는 무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죄는 땅 위에 남는다. 그는 다시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의 숨을 갉아먹으며 재산을 세웠느냐. 아들은 끝내 무너져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처음으로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들이 재산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였을 뿐, 시작은 훨씬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늘 대감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들이기 전에 먼저 후계자여야 했습니다. 옛날 아들이 어렸을 적 어린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글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글은 스승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최 대감은 그 종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더 자란 아이, 더 뛰어난 자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 대감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말은 훈계였지만 아이에게는 거절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그날도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장성했지만 아버지의 기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감은 아들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가문의 체면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이 억눌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숨쉬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최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약한 말은 가문을 해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최 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내가 그 정도 말에 흔들리느냐.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대는 늘 실망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대감은 새 후시를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감은 그 후실에게만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받지 못한 온기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질투와 혼란 속에서 말했습니다. 왜 저 여인에게는 그렇게 부드러우십니까? 최 대감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최 대감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와는 다르다. 저 아이는 말을 듣는다. 그 말은 비교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물건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로 아들은 마음을 닫았습니다.
효심은 점점 계산으로 바뀌었고 존경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면 이 집에서도 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은 처음에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그것은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자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라 느꼈습니다. 아들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끝내 아버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늦게 꺼내면 이미 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재산을 노린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죄가 되는지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증명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독이 아니라 오래 쌓인 외면과 침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고백은 동정이 아니라 더 깊은 죄를 드러냈습니다. 마당에 있던 누구도 그를 대신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쇠사슬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박문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귀신은 겁을 주지만 사람은 죽인다. 그 말은 구판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집에 남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진실뿐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안채의 창호를 희미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 동안 집을 짓눌렀던 공포는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랜만에 흔들리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숨이 편안한가. 정실 부인은 그 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밤새 쥐고 있던 두 손을 풀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으십니다. 박문수는 방 한켠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보다 깊은 피로가 먼저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님,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최 대감은 고개를 돌려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또렷한 분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이리 만들었단 말이오? 박문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판결 이후에 남겨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의 아드님과 매화 무당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정실 부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깊은 허탈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떨리는 절망으로 말했습니다. 내 피를 이은 자가 내 숨을 끊으려 했단 말이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호통보다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최 대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대감이 피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이 늙은이가 사람을 잘못 키웠소. 그날 정오 억울하게 끌려갔던 후실이 다시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후실이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첩은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 대감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짓에는 사과와 참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낮고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후실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끝내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매와 무당은 관하로 압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홀로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짐은 처음과 다를 바 없이 가벼웠습니다. 정실 부인이 마지막으로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사나리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박문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귀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한 걸음 더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박문수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사람의 탐욕입니다. 그렇게 박문수는 다시 길 위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는 귀신도 저주도 아닌 진실만이 오래 남았습니다.